안녕하세요. 이야기 사랑방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루터에서 국밥집을 하며 10년의 세월을 기다렸던 복례의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복례에게 끝내 대답을 듣지 못한 채 그저 묵묵히 뒤돌아섰던 사내 박씨를 기억하시나요? 그렇게 배를 타고 떠난 박씨의 뒷모습, 저는 그대로 놓아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박씨의 사연이 궁금해졌는데요. 왜 누구에게나 가슴에 묻어둔 사연 하나쯤 있는 법이지요. 어떤 사람은 그 사연을 술 한 잔에 풀어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절로 잊혀지길 바라며 묻어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박 씨는 20년을 하루도 잊지 않은 채 그 무게를 등에 지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가 짊어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 채 그토록 오래 떠돌아야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다들 박씨라고 부르지만 그에게도 한때는 온전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천오. 충청도 어느 고을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지요. 박천호의 집안은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12살 되던 해에 돌림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는 어머니 혼자 삭바느질과 남의 집 일을 거들며 아들 하나를 키워냈습니다. 끼니가 궁할 때도 많았지만 어머니는 얼굴에 그 힘겨움을 잘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밤늦도록 삭바느질을 하며 우리 천호만 잘 키울 수 있다면 이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혼잣말처럼 되뇌이곤 했습니다. 그 소리를 문틈으로 듣던 어린 천호는 언젠가 반드시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습니다. 그런 형편이었으니 천호는 일찍부터 철이 들었지요. 15 무렵부터 이웃 장돌뱅이를 따라 장터를 오가며 잔심부름을 했고, 20살이 되었을 때는 벌써 이 고을 저 고을을 오가며 포목이며 자파를 파는 어엿한 행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부지런한 청년이라고 말했고 실제로도 그러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짐을 꾸리고 밤이 늦어서야 돌아오는 날이 태반이었지요. 천호에게는 남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읽는 눈이었습니다. 장터에 나가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값을 속이려 드는지, 누가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는지 어렵지 않게 짚어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장사의 요긴한 눈치라고 여겼습니다. 흥정에서 밀리지 않게 도와주는 감각 정도로 말이지요. 그런데 그 눈이 훗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화근이 될 줄은 그때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천호에게는 혼담이 오가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웃마을 대장장이의 딸로 이름은 순이라고 했지요. 두어 번 먼발치에서 마주친 것이 전부였지만 순이의 야무진 손끝과 말수 적은 다정함이 천호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양가 어른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오가고
이르면 그해 가을 혼례를 치를 것이라는 말도 나오던 참이었지요. 어머니는 벌써부터 며느리를 볼 생각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천호야, 이번 장에 다녀오면 순이네 집에 인사라도 한번 다녀오자꾸나. 얼굴은 잘 익혀둬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며 웃던 얼굴을 천호는 훗날에도 오랫도록 잊지 못했습니다. 그해 여름, 고을 관아에서 큰 소란이 일었습니다. 관아 창고에서 포목과 곡식 여러 섬이 하룻밤 사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흉년이 겹쳐 곡간 사정이 모두 어려웠던 터라 고을 전체가 그 소식에 술렁였습니다. 수령은 노발대발하며 관아의 체면이 걸린 일이라 여겨 친히 나서 범인을 잡으라 명했지요. 포교들이 온 마을을 이잡듯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장터에서도 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대체 어느 간 큰 놈이 관아 창고를 털었는지 수군거렸지요. 천호도 그 소란을 예사롭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사람 눈치 보는 것이 몸에 밴 그였으니 그 무렵부터 유독 주변을 예민하게 살피고 다녔지요. 누가 갑자기 씀씀이가 헤퍼졌는지, 누가 밤늦게 이상한 걸음으로 골목을 오가는지 저도 모르게 눈이 갔습니다. 도둑을 잡아 고을의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얼마쯤 있었고, 한편으로는 이 소란한 시절에 괜한 의심을 사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천호는 장터 뒤편 외진 골목을 지나게 되었지요. 인적이 드문 그 길은 평소에도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저편에서 수레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걸음을 늦추고 살펴보니 이웃 마을에 사는 농부 임수리가 커다란 짐 보따리 몇 개를 수레에 싣고 있었습니다. 임수리라면 천호도 얼굴 정도는 아는 사이였습니다. 장에서 몇 번 스친 적이 있었거든요. 어느 마을에 산다더라, 논바디를 한다더라 하는 정도의 소문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요. 그런 임수리가 이 늦은 시각 인적 드문 골목에서 자꾸만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짐을 옮기는 모습을 보자 천호의 마음 한구석이 술렁였습니다. 천호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수레 위에 실린 짐의 크기와 모양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관아 창고에서 사라졌다는 포목 뭉치가 꼭 그만한 크기라는 소문은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참이었으니까요. 짐을 덮은 거적 밖으로 삐죽 나와 있는 천자락의 색깔마저 관아에서 쓰는 관물의 색과 흡사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천호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이불 속에서 몇 번이고 그 장면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닐까? 임수리에게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 확신이 서지 않은 채로 관아에 곧장 고하는 것은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함부로 의심했다가 억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지 그런 조심스러움이 앞섰던 것이지요. 그래서 천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선 임수리를 한번 만나 슬쩍 떠보리라 이렇게 생각했지요. 이튿날 이른 아침
천호는 장터로 향하는 길을 일부러 돌아 임수리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마침 살인문을 나서던 임수리와 딱 마주쳤지요. 천호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인사를 건네며 말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어디를 가십니까? 어제 저녁 늦게 뒷골목에서 뵌 것 같던데 짐이 꽤 많아 보이더군요. 무슨 일이 있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임수리의 낯빛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몇 번 달싹였지만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지요. 그러다 이내 목소리를 높이며 역정을 냈습니다. 내 짐을 내가 나르는데 그게 당신이 알바요? 남 일에 신경 끄고 가던 일이나 가시오. 그러고는 천호를 밀치듯 지나치며 걸음을 재촉해 가버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였지요. 천호는 그 자리에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로 물었을 뿐인데 저리 펄쩍 뛰듯 역정을 낼 일인가 싶었지요.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아, 그건 이러이러한 사정이요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수리는 묻는 말에 답 한마디 못하고 얼버무리다가 되레 화를 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천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 가닥 의심은 그 순간 거의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찜찜한 마음을 안고 장터로 향하던 길, 천호는 우물가에 모여 서 있는 아낙 몇몇이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발걸음을 늦추지는 않았지만 귓가에 스치는 말들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글쎄, 얼른 그 도둑놈을 잡아야 이 뒤숭숭한 게 가라앉을 텐데. 누가 아니래. 쌀은 떨어져 가지. 관청에서 뭐라도 좀 구워와야 될 텐데. 그 곡식이 몽땅 사라졌으니. 아휴, 이제 우리는 다 죽었네 그려. 듣자 하니까 그 도둑을 잡는 사람한테 관에서 후하게 포상을 내린다더군. 그렇게만 된다면야 우리 고을을 살린 영웅인 거지 뭐. 온 고을 사람들이 그 이름을 두고 칭찬할걸. 안악들의 말소리가 등 뒤로 점점 멀어졌지만 천호의 머릿속에는 오랫도록 맴돌았습니다. 포상이라는 말도 영웅이라는 말도 천호의 가슴 한구석을 슬며시 건드렸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차오른 것은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의로운 마음과 젊은 혈기였습니다. 온 고을이 뒤숭숭한 이 시절에 죄인을 밝혀내는 것이야말로 떳떳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여겼지요. 천호는 그 길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장터가 아니라 관아를 향해서였습니다. 걸음마다 어젯밤의 망설임은 옅어지고 대신 그 자리를 확신과 의기가 채워갔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몇 걸음이 이후 20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걸음이 될 줄은 말이지요. 관아에 다다랐을 때 천호의 가슴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관아 앞을 지키던 문지기 포졸에게 사정을 고하자 그는 별다른 의심 없이 천호를 안으로 들여보냈지요. 그 무렵 관아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런저런 제보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몇씩 드나들었으니 천호 하나가 특별히 눈에 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포교 앞에 앉은 천호는
어젯밤 골목에서 본 것과 오늘 아침 임수리를 찾아가 물었던 일을 차례로 고했습니다. 죄가 없다면 임수리가 그리 펄쩍 뛸 까닭이 없을 것이고, 만일 죄가 있다면 관아에서 처벌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저 천호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옮긴 것뿐이었습니다. 포교는 천호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몇 마디 더 캐물었습니다. 짐의 크기는 어느 정도였는지, 시각은 정확히 언제였는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은 없었는지. 천호는 아는 대로 소상히 대답했습니다. 포교의 얼굴에 점점 확신이 서리는 것이 보였지요. 수고했네. 이 정도면 넉넉히 조사해 볼만 하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천호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는 뿌듯함과 함께 한편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움이 동시에 밀려왔지요. 하지만 그 무거움은 이내 뿌듯함에 밀려 옅어졌습니다. 관아를 나서는 발걸음이 오히려 가벼웠으니까요. 나는 옳은 일을 했다. 그날 해질녘 포교 여럿이 임수리의 집으로 들이닥쳤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천호도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자신도 모르게 임수리의 집 쪽으로 발길이 향했지요. 멀찍이서 바라본 임수리의 집 마당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임수리는 두 팔이 뒤로 결박된 채로 포교들에게 끌려 나오고 있었고, 그 뒤로 마당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아낙네와 그 치맛자락을 붙잡고 영문도 모른 채 따라 울고 있는 어린 사내아이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대 6살이나 되었을까요? 겁에 질린 얼굴로 아버지의 뒷모습을 향해 손을 뻗치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천호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옳은 일을 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되묻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천호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죄가 있다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이치이고, 저 슬픔은 죄인의 가족이 겪어야 할 몫이지 자신이 짊어질 몫은 아니라고 말이지요. 천호는 그렇게 그 자리를 등지고 걸음을 돌렸습니다. 다만 그 아이의 울음소리만은 이상하리 많지 오랫도록 귓가에 남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다시 열흘이 지났습니다. 고을은 도둑을 잡았다는 소식에 잠시 술렁이다가 이내 평소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천호도 다시 짐을 꾸려 장으로 또 다른 고을로 오가는 나날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고을에 도둑을 잡는데 공을 세웠다는 소문을 이웃에게 전해 듣고서는 자랑스러워하는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우리 천호가 정말 장하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천호는 그저 멋쩍게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달가량이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장에서 돌아오던 길, 낯익은 이웃 하나가 천호를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지요. 자네, 그 소식 들었나? 임수리가 옥에서 죽었다더군. 매를 이기지 못하고 끝내 옥에서 죽었대. 천호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텅 비는 듯 했지요. 죄인이 옥에서 매를 맞다 죽는 일이 그리 드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천호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오랜만에
다시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채 열흘이 지나지 않아 더 무거운 소문이 천호의 귀에 흘러들었습니다. 관아 창고에서 사라졌던 물건들이 다름 아닌 이방 최 씨의 창고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지요. 최 씨는 이 고을에서 수령 다음으로 권세가 있는 아전이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애당초 창고 물건을 빼돌린 것은 최 씨 본인이었고, 임수리는 그저 돈 몇 푼을 받고 밤중에 그 짐을 옮겨준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조차 몰랐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함께 돌았습니다. 천호는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다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최 씨는 관아 수령에게 뇌물을 두둑이 바쳤고, 모든 죄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임수리에게 고스란히 뒤집어 씌웠던 것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말이 없으니 산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에 그만한 방패가 없었던 것이지요. 천호는 그날 이후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틀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임수리가 그날 밤 관물을 옮긴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도둑질로 단정지어 관아에 고한 것은 자신이었고, 그 판단 하나로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진짜 죄인은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아가는데, 죄 없는 사람 하나만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천호는 더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관아를 다시 찾아갔지요. 이번에는 임수리의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최 씨의 죄를 제대로 물어달라고 청했지요. 하지만 관아의 문턱은 처음 고발하러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높이였습니다. 포교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다. 죄인은 벌을 받았고 사건은 종결되었다.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것 없어. 하지만 천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찾아가 같은 청을 올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마찬가지였지요. 세 번째로 찾아갔을 때는 포교의 태도가 아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자꾸 관아 일에 참견인 게냐? 다시 한번 그런 소리를 하면 네 놈부터 잡아놓겠다. 그 서슬퍼런 눈빛에 천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관아 밖으로 나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지요. 옳은 일을 하려 했을 뿐인데 어느새 자신은 죄인 하나를, 아니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 죄를 바로잡으려 해도 세상은 그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천호는 오래도록 마당에 서서 캄캄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어머니가 곤히 잠들어 있었지요. 순이와의 혼담도,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모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호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이 고을에 남아있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임수리의 아내와 아이를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르는 이 좁은 고을에서 자신이 무슨 낯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가늠이 서지 않았습니다. 천호는 그날 밤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어머니가 깨지 않도록 발걸음을 죽이며 방을 나섰고, 부엌 앞에 놓인 상 위에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멀리 장사를 하러 떠난다고,
언제 돌아올지는 기약할 수 없다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천호는 방 밖에서 어머니께 큰 절을 올렸지요. 순이에게는 작별의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천호는 그렇게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을 벗어나며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일었지만 천호는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다시는 떠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박천호는 고향을 등지고 낯선 땅을 떠도는 장돌뱅이 박씨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천호라는 이름은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졌습니다. 고향을 등진 그는 처음 몇 해는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어느 고을에서 며칠 묵으며 삼배를 팔고 다시 짐을 꾸려 다른 고을로 넘어가고 그렇게 발길 닿는 대로 걸었지요.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자신의 지난 죄가 어디선가 불쑥 튀어나올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걷는 동안만큼은 그 두려움도 그 죄책감도 조금은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세월이 흐르며 박 씨는 경기도와 충청도를 오가는 길에 익숙해졌고 그 길목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루터 마을도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국밥을 파는 여인이 있는 그 나루터를 박 씨는 한 달에 두어 번씩 지나가게 되었지요. 사발을 늘 가지런히 밀어놓고 평상을 정리하고 돌아서던 그 몇 해의 시간이 박 씨에게는 드물게 마음 편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도 그 여인의 남편이 살아 돌아오던 날 조용히 접어야 했습니다. 박 씨는 다시 짐을 꾸려 나루터를 떠났고 발길은 다시 정처 없는 길 위로 돌아갔습니다. 그 나루터를 뒤로 하고도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어느덧 고향을 떠난 지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 있었지요. 박 씨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나이를 세는 것도 그만두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고 짐을 진 어깨는 예전만큼 곧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임술이라는 이름만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 죄의 무게는 더 선명해지는 듯 했지요. 박 씨는 종종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떠돌기만 할 것인가? 이 죄에서 내가 마음 편할 날이 오기는 할 것인가? 하지만 답을 찾지 못한 채로 발걸음은 늘 다음 장터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이었습니다. 나루터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박 씨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오랫도록 가지 않았던 방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고향 쪽이었지요. 20년 넘게 단 한 번도 그쪽으로 발을 옮긴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발이 저절로 그 방향을 피해 다녔던 것인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방향을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나루터에서의 몇 해가 박 씨의 마음 어딘가를 조금은 누그러뜨려 놓았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곁에 머물다 다시 홀로 되고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실지,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늙으셨을지, 그리고 순이는 그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던가. 박 씨는 그날 밤 오래도록 망설임 끝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라고. 죄를 씻을 수는 없어도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그 얼굴이나마 배워야겠다고. 그리고 임수리의 묘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내어 늦게나마 절이라도 올려야겠다고 말이지요. 사흘을 꼬박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고향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자꾸만 무거워졌습니다. 죄를 지은 채 떠난 사람이 20여 년 만에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었으니 가벼울 리가 없지요. 산모퉁이 하나를 돌 때마다 옛 기억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저 고개를 넘으면 어릴 적 나무하러 다니던 산이 나오고, 저 냇가를 건너면 순이와 먼발치에서 마주치던 길목이 나온다는 것을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박 씨는 마침내 고향 마을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지요. 새로 지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고 낯선 얼굴들이 오갔습니다. 어릴 적 뛰놀던 골목도 어딘가 좁아 보였지요. 2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고향의 풍경조차 낯설게 바꾸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잠시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 발걸음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가늠해 보려 했지요. 가장 먼저 발이 향한 곳은 예전 살던 집 근처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낯선 아낙에게 조심스럽게 사정을 물었더니 그 아낙은 고개를 갸웃하다 이내 옆집 노인을 불러주었습니다. 노인은 박 씨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문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네 혹시 천호 아닌가? 이 집 아들 천호. 박 씨는 목이 메어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망감이 스치는 것이 보였지요. 이 사람아, 대체 20년이 넘게 어디서 지내다 이제 온 게야? 박 씨는 차마 그 뒷말을 잊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노인이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어머니 말일세. 자네가 떠나고 나서 몇 해는 매일같이 저 나루토 길목에 나가 앉아 계셨지. 아들이 장사하러 갔다니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그 말씀만 하시면서 말이야. 그러다 한 해, 두 해 지나며 기력이 많이 쇠하셨지. 그래도 자네 얘기만 하시더군. 우리 천호가 살아만 있다면 언젠가 꼭 이 어미를 보려고 돌아올 거라고 말이야. 박 씨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지요. 돌아가시기 전 겨울이었네. 몸져 누우신 지 한 달쯤 되었을 텐데 마지막 며칠은 정신이 흐려지신 중에도 자꾸만 문 쪽을 보며 손짓을 하더라고. 마치 누가 오는 걸 보시는 것처럼 말이야. 그러다 조용히 눈을 감으셨지. 그게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일세. 박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20년 동안 그는 임술이라는 이름 하나만을 등에 지고 살아왔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남기고 떠난 사람,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는
문 쪽을 바라보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아들을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 뒤늦게 알게 된 것이었지요. 어머니 산소는 어디입니까? 박 씨가 겨우 물었습니다. 노인이 마을 뒷산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산 중턱일세.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모셨지. 자네가 언젠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다들 한 마음으로 장례를 치러드렸다네. 박 씨는 그날 저녁 홀로 그 산길을 올랐습니다. 세월의 낮아진 봉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랫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하고 부르려고 해도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그저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20회를 참아온 눈물이 그제야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박 씨는 마침내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 불효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을 내뱉기까지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나서야 박 씨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순이의 소식도 뒤늦게 전해 들었지요. 1, 2년을 더 기다리다가 결국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갔다고 했지요. 박 씨는 그 소식에 딱히 놀라지 않았습니다. 20회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마땅한 일이었지요. 이제 이 고을에 박 씨를 붙잡을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박 씨는 곧바로 마을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으니까요. 임수리의 묘를 찾아 절을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묘가 어디 있는지, 그 가족이 어찌 되었는지조차 박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그날 밤 묵을 곳을 찾아 장터오기의 한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늦가을 저녁, 산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주막 안은 겨울 채비를 하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주막 안으로 들어서는데 한쪽에서 청년 하나가 무거운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나왔지요. 땀을 흘리면서도 군말이 없었습니다. 쌀가마니를 내려놓고 돌아서는데 박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청년은 무심하게 눈길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눈빛이 뭔가 걸렸지요. 또렷하고 단단한 눈빛인데 그 안에 무언가 꾹꾹 눌러 담은 것이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가 오래 섞여 굳어버린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박 씨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구석자리에 짐을 내려놓고 막걸리 한 사발을 시켰습니다. 청년은 주막 이곳저곳을 부지런히 오갔지요. 손님상을 치우고 물을 길어오고 장작을 패는 일까지 혼자 다 했습니다. 주막 주인은 청년에게 무뚝뚝하게 심부름을 시켰고 청년은 말없이 따랐지요. 박 씨는 그 청년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 어딘가가 낯이 익었습니다. 저녁 장사가 파할 무렵 주막 주인은
아는 손님들과 막걸리를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박 씨는 짐을 정리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지요. 저 청년은 어디서 흘러든 거요? 아, 임성만이 몇 해 전부터 이 근방에서 이 집 저 집 떠돌며 일을 거들다가 요 몇 달은 여기 눌러 앉아 있어. 사연이 많은 친구지. 아비가 억울하게 죽었어. 어미도 화병으로 잃고 혈혈단신이라더군. 억울하게라니요? 글쎄, 이골 최씨 어른 알지 않소? 그 양반한테 당했지. 뭐 시시콜콜 다 자세한 사정은 다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랬다 하더이다. 저 친구가 워낙 말을 안 하는 친구라 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데 저 총각이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이상한 말이라니? 빚을 갚으러 왔다든가 이달 안에 빚을 청산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 박 씨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임수리, 최 씨. 두 이름이 한꺼번에 귀에 꽂히는 순간 박 씨는 숨이 멎는 듯 했지요. 임수리의 아들이 이 주막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진짜 죄인인 최 씨도 여전히 이 고을 어딘가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을 터였습니다. 20년이 지났어도 그 죄악의 뿌리는 이 고을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박 씨는 그날 밤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박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만일 저 청년이 최 씨에게 홀로 덤빈다면 어떻게 될까? 최 씨는 20년 전보다 훨씬 더 세력이 커져 있을 터였습니다. 이 고을에서 최 씨를 건드릴 수 있는 자는 없었지요. 청년 혼자서는 오히려 역공을 당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박 씨는 몇 번이고 떠날 생각을 했습니다. 날이 밝기 전 몰래 짐을 챙겨 마을을 벗어나면 그만이었습니다. 임성만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 리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도 배웠고 순이의 소식도 들었으니 이만하면 돌아온 소임은 다 한 셈이라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끝내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20년을 떠돌며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던 그 질문. 언제쯤이면 이 죄를 내려놓고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까? 그 답이 지금 바로 이 주막 안에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 씨는 임성만이 뒷마당에서 혼자 장작을 패는 것을 보았지요. 다가가 조용히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임성만은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최 씨를 어떻게 할 생각이요? 임성만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청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이 알 바 아니오? 알 바가 있소. 박 씨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20년 전 임수리를 관아에 고발한 것이 나요. 뒷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임성만이 쥐고 있던 도끼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청년의 눈이 순식간에 붉어졌지요. 그리고 다음 순간 청년이 박 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박 씨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발을 땅에 딛고 그대로 서 있었지요. 그렇소. 내가 그날 밤 임수리가 짐을 옮기는 것을 보았소.
다음날 관아에 고했지. 그것이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소. 나는 20년을 하루도 잊지 않고 임수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았소.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요? 그걸 사람을 죽인 변명이라고 하는 게요. 알고 있소. 변명이 안 된다는 걸. 하지만 나는 몰랐소. 관아에서 제대로 잘잘못을 따져줄 것이라고 여겼소. 하지만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진짜 범인은 최 씨였소. 당신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것이오. 임성만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박 씨의 옷깃이 구겨졌지요. 박 씨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맞아도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한참이 지나자 임성만이 손을 놓았습니다. 청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었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와서 내 앞에 나타난 이유가 뭐요? 나는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오. 어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셨고 혈혈단신으로 온갖 고생을 하며 자랐지. 이게 다 당신이 입을 잘못 놀린 탓 아니겠소? 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그 어떤 말로도 그대의 아픔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안다오. 미안하오. 내가 달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소? 다만 지금 하려고 하는 일, 혼자 최 씨에게 맞서다 그대가 다치는 것만은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선 것이오. 이제라도 내 죄를 씻을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최 씨의 죄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소. 임성만은 처음에는 박 씨를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가 20년이 지나 나타나 자신을 돕겠다고 나서니 고지곧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박 씨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주막에 머물며 임성만의 곁에 있었습니다. 임성만이 무거운 짐을 들면 옆에서 같이 들어주었지요. 임성만은 그런 박 씨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말도 섞지 않았고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며 그 무뚝뚝한 침묵 속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임성만이 지친 얼굴로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있는데 박 씨가 슬며시 물 한 사발을 가져다 놓고 아무 말 없이 물러났습니다. 임성만은 그 물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들이켰지요. 그렇게 닷새가 지났을 무렵 임성만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최 씨가 요즘 관아창고 곡식을 또 빼돌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소. 박 씨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증거가 있소? 있으면 진작 잡았겠지요. 박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20년 장돌뱅이의 경험이 이때 빛을 발했지요. 박 씨는 장터를 오가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집 머슴이 최 씨 창고에서 일한다더라. 누가 최 씨와 거래를 한다더라. 그 말들을 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얻었습니다. 최 씨의 창고지기로 일하는 노인 하나가 최 씨에게 단단히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품삯을 떼인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을 사주며 슬며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노인은 처음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최 씨가 두려웠으니까요. 그런데 박 씨가 임수리의 이야기를 꺼내자 노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임수리, 내 그 사람 알지? 억울하게 갔어. 그때 최 씨가 한 짓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동안 말을 못한 건 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었다오. 노인은 20년 전부터 최 씨 밑에서 일을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아왔지요. 하지만 최 씨가 두려웠고 달리 살아갈 방법이 없었기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좀 도와주시면 최 씨를 잡을 수 있소. 어르신 신변은 어떻게든 내가 책임지겠소. 노인은 한참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다음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증거를 관아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을 관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에도 최 씨와 결탁했던 곳이었으니까요. 박 씨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장터에서 우연히 만난 가명 관리 하나가 박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고을 수령의 비리를 감찰하러 내려온 자였지요. 박 씨는 그 관리를 조심스럽게 접촉했습니다. 장사꾼으로 접근해 슬쩍 운을 뗐습니다. 이 고을에 오래된 억울한 사연이 있는데 들어보시겠소? 관리는 처음에는 의심했지요. 하지만 박 씨가 내민 것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의 증언을 받아 적은 문서였고 최 씨의 창고에서 나온 관아 물품의 목록이었습니다. 임성만이 수소문에서 모은 이 마을 피해자들의 진술이었습니다. 관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가명에서 포교 여럿이 이 고을로 내려왔습니다. 최 씨는 장터에서 한창 거래를 하다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습니다. 최 씨의 창고가 열렸고 그 안에서 관아 물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년 전 임수리에게 뒤집어 씌운 죄의 진실도 함께 기록되었지요. 수령도 함께 가명으로 끌려갔습니다. 최 씨가 포박된 채 장터 한가운데를 지나갈 때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안에 임성만이 있었지요.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최 씨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임성만이 박 씨를 찾았습니다. 주막 한쪽 구석에 마주 앉아 막걸리를 한 사발씩 받아 들었지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임성만이었습니다. 아버지 묘에 가야겠소. 같이 가도 되겠소? 다음 날 두 사람은 산길을 올랐습니다. 임수리의 묘는 마을 뒷산 중턱에 있었지요. 임성만은 무릎을 꿇고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풀을 뽑고 묘가 깔끔해질 무렵 임성만은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지만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박 씨는 그 옆에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잘못했소. 20년 만이요. 네, 잘못했소. 잘못했소. 두 사람은 말없이 오랫도록 앉아 있다가 해가 저물 무렵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임성만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시오? 박 씨가 잠깐 하늘을 올려다 보았지요. 늦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글쎄요. 임성만이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 머무시오. 아버지 일이 밝혀지면서 아버지가 갖고 있던 땅을 돌려받게 되었소. 작은 땅이지만 같이 일하면 먹고 살 수는 있소. 여기는 당신 고향이기도 하지 않소. 당신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곳이고. 박 씨는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어린데 혼자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장돌뱅이요. 이 마을 저 마을 장터 따라 돌아다니는 장돌뱅이.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 않소?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며 발밑을 바라보았지요. 낙엽이 쌓인 길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수없이 걸어온 길과 다를 것이 없는 길인데 어쩐지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닿았을 때 박 씨가 말했습니다. 겨울은 여기서 나겠소. 임성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돌뱅이 박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옳다고 믿었던 일이 누군가에게 죽음이 되기도 했지요. 박천호는 죄인을 밝혀내려 했을 뿐이었는데 하지만 그의 판단이 한 사람의 목숨과 한 가족의 삶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을 내린 자신 또한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조차 지키지 못한 채로 20년을 떠도는 죗값을 치러야 했지요. 우리도 살다 보면 확신에 차서 내린 판단 하나가 훗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돌아오는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그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박 씨처럼 끝내 그 자리로 돌아가 마주하는 용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늦었지만 너무 늦지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사랑방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